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대퇴직 시대, 더 그레이트 레시그네이션. 앤서니 클러츠 텍사스 A&M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지난 6월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사표를 낼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발적인 퇴직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작년 8월에 한 연월에 430만 명, 11월에는 452만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사람까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노동이 오히려 줄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연방정부가 좀 실업급여를 많이 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라고 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실업급여를 안 받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거는 니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고, 뭔가 보수주의자들이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고,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기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형편없는 일자리에 머물러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됐다라고 좀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일자리뿐 아니라 좀 실리콘밸리에 있는 노동자들도 나는 재택근무를 안 하는 회사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기도 하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이면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을 하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이직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가격,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까는 실업급여를 받아서 넉넉하게 살아서 그렇다는 거고, 폴 크루그먼 교수는 좀 안 좋은 일자리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거고, 또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내가 좀 넉넉해진 자산을 쓰면서 살면 되니까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서 조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젊었을 때 열심히 바짝 벌어가지고 좀 조기에 은퇴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상당수는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은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JP모건에서 그 퇴직 사유를 좀 조사를 한 걸 봤는데, 일단 실업수당이 소득보다 많아서가 한 270만 명, 어차피 몇 년 후면 은퇴를 해야 되는 고연령층 같은 경우가 한 은퇴를 좀 조기 은퇴한 분이 한 150만 명,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혀서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한 70만 명. 이게 어차피 일자리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그래서 깅노동자가 되거나 쿠팡맨이 되거나, 아니면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유튜버가 되거나, 이런 창업자들이 한 80만 명, 그리고 코로나 우려나 육아가 한 170만 명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더해진다면 사람이 많이 죽은 것도 구인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가 많죠. 한국은 한 6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미국에서는 85만 명, 전 세계적으로 554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3억 2,800만 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망이나 확진이 나게 되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거기 돌봄이 필요해지는 상황, 격리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두고 떠난 경우들도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제도적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미국은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좀 생긴다고 한다면은 무급휴직이라든지 일시적 해고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두고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고용 유연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한 해고가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의 한 90%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직이나 해고가 되게 되면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대보험 되는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조금 확대하는 분위기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미흡합니다. 그 미국은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해고에 대한 저항이 좀 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어떠냐면은, 독일은 쿠어츠아르바이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조업 단축이라는 뜻인데, 불황이 되면은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황이 되면은 공장 가동을 좀 더 많이 안 하게 되고, 이전에 10시간 하던 거를 5시간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가 그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미국하고 독일하고의 차이를 본다면, 미국은 해고를 시키고 거기다가 고용보험을 지급하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해고를 안 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을 절반만 주고 나머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거는 쇼마주 파이엘이라는 일자리 나누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유럽 제도하고 미국 제도의 약간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부가 더 노동자들에게 친화적이고 좀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어디가 더 낫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미국이나 독일이나 고용에서 받은 충격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한 750만 명이 노동시장 단축 제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에 근무 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줄었으니 거기에 대해 보전해 주세요. 신청한 사람이 750만 명인데 이게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독일 노동자들의 17%가 이걸 신청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8%.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유로 내가 뭔가를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규모로 보더라도 GDP 대비 고용 패키지 전체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실직이라든지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나라가 뭔가를 지급한 그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6.3%로 프랑스 3.4%보다 2배나 큽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국 정부가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안 돼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도적 차이로 인해서 미국은 오히려 좀 더 큰 재정 패키지를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방식의 장점을 본다면 그 양질의 노동자들을 불황기가 있을 때 잠시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복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실업이 아닌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황이 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평상시에 뭐 경기가 괜찮을 때는 구조조정을 거의 대기업 같은 경우입니다. 대기업 기준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게 됐을 때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됐을 때 이렇게 구조조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호황이 왔을 때는 좀 더 날렵해진 거에서 좀 더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고용을 좀 줄이는 것에 기업들의 관심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를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 구인을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고용할 인력이 없어서 고민인 적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고용을 유지시켜놨던 측면이 기업들에게 오히려 좀 구인난을 더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크루그먼의 진단은 사실 이 현상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진단이 조금 아파요. 이게 우리나라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팬데믹은 미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형편없는 일자리에 내가 계속 매여 있어야 하는가를 스스로한테 묻게 했다. 미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대우를 했고 임금은 매우 낮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19년 남성 노동자가 일해서 번 돈이 40년 전 남성 노동자가 번 것보다 늘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 시간은 길고 휴가는 없는 고용은 불안정한 그런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재택근무를 하고 뭐 사례들은 좀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주 60시간이라던 식당 지배인이 휴직 기간 동안 차고에 이제 놀이방을 꾸며서 아이들과 놀다 보니까 나중에 복귀를 할 때는 절대 주 40시간 이상 되는 일자리는 구하지 않겠다. 이런 사례들도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런 직장을 떠나게 된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좀 지적을 했던 점원한테 총을 쓴 사건, 이런 사건들도 나타났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해서 정말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실업을 하고 차라리 급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실업을 선택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일터를 떠나는 모습에서도 약간 저는 두 가지 양상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런 떠나는 환경, 내가 이 코로나라는 위험한 환경, 그리고 정말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생존의 문제에서 실직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게 구인난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힘이 더 강해졌을 때 여기서 내가 이직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하는 움직임들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040 직원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제2의 인생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도 희망퇴직에 응했던 3040 직원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스타트업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신사업 분야, 뭐 핀테크라든지 스타트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퇴사의 시대가 국내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뭔가 기업 문화 개선에 대한 압력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직원들을 잘 잡아두려면은 꼰대 문화, 뭐 상명하복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뭐 쓸데없이 술 먹고 회식하는 거,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리고 뭐 주말에 등산 가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쓸데없이 반말하고 욕설하는 무례한 상사가 없는 그런 삶으로 일자리가 개선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예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 그리고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만을 평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흐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좀 신조어로 나왔는데, 일과 휴가의 합성어입니다. 집에서 어차피 일을 하는 거면은 내가 꼭 집에서 일할 필요가 있냐? 아예 휴양지 같은 곳에다가 그 자리를 잡고 거기서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일이 끝나면은 휴양지에서 뭐 수영을 한다거나 하면 스키를 탄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워케이션이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살기가 될 수도 있고 6개월 살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길어진다면 아예 뭐 1년 살기, 이런 식의 삶을 좀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클로치 교수, 처음에 대퇴직 시대라는 말을 만든 클로치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의 대사직 현상을 단순히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거부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실업급여 주니까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월급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아서 떠나는 일자리 전환기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예전과는 다른 노동 환경과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또 다른 그 분석가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구세대의 사양산업 쪽에서 인재들을 유출시켜서 신산업 쪽으로 인재를 옮겨감으로써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된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반면 과연 그 저소득 일자리를 떠난 분들은 좀 어땠을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를 코로나19 때문에 잃게 되셨던 분들, 강제로 일자리를 잃게 되신 분들은 당분간 그 자리들에 복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그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셔야 됐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실업급여 같은 걸 받으면서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하시게 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아까 보여줬던 그 대사퇴 시대를 그렇게 아름다운 뭔가 성장성 있는 그런 것들은 약간 고소득 근로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에서의 실직도 우리는 하나의 단면으로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자리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이게 어떤 생산수단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이라는 거는 기업의 매출이든 이익이든 어떤 경제의 성장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사람 수로 나누는 건데, 이 생산수단이 뭔가 매출을,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낸다 그러면 1인당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조금 열악한 생산수단, 그러니까 기업이 뭐 돈을 잘 못 벌거나 이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1인당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 때문에 꼭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사람의 그 생산성만 가지고 임금을 평가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급의 문제인데, 사실은 수급의 문제라고 한다면 남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일도 편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제 갑으로 일하는 직장, 그 좋은 직장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모든 거를 갖추고 있고, 나쁜 일자리라고 하면은 뭐 일도 힘들고 급여도 작고 뭐 을로 일하는 이런 일자리들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도 일자리 양극화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최근에 그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안전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될 때 이걸 두고서 업계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면은 이거를 정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그 안전을 강화하게 되면은 뭔가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약간 약자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다가 이제 규제를 강화하면은 비용이 높아지고 이 부담을 주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기업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 대기업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훨씬 중소기업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뭐 산재 사고도 덜 나고 안전에 대한 규정도 강화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으로 강화를 해서 더 강화를 하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더 안전해지고, 그러니까 원래 안전한데 더 안전해지고, 오히려 좀 위험했던 중소기업이라든지 아청업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노동자들은 그 위험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를 하려면은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안전을 좀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에서 이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도 이런 식의 우리의 인식들, 중소기업은 보호해줘야 되니까 규제를 좀 늦게 도입을 한다, 이런 발상도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오히려 문제가 됐었던 그런 산재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 효과로 나타나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연준에서는 단기 고용, 장기 고용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 사실 고용이라는 게 좀 난감한 상황인 게, 이게 지금 이제 물가가 쫙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걸 잡으려면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목표인 고용,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면 고용은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면은 이게 연준에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통화 정책을 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미국의 12월 농업 일자리가 19만 9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월 증가 폭인 한 25만 개에도 못 미치고, 물론 전망치인 45만 개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증가를 보였어요. 근데 부진한 일자리 증가와는 다르게 실업률은 전월 4.2%에서 3.9%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코로나 시작한 이후에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처음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는 줄어드는데 실업은 별로 안 한다, 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많이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동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예전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 줄을 이동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유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 1년 전보다는 4.7%가 올라서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는데, 실업률이 워낙 낮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고용이나 실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이 정도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는 이 정도 조금 낮은 수준의 고용이 오히려 일상적인 노말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언급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통화정책을 쓰기가 어려울 텐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안 좋긴 하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저런 제반적인 상황과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고용이 조금 낮은 수준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노멀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게 좀 비둘기파 위원들, 긴축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연준의 위원들은 지금 실업률이 낮은 것 자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단기 고용, 장기 고용 이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실업에 대한 것들은 오케이, 지금은 뭐 괜찮아, 고용이 크게 불안한 상황 아니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조금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이게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고 지금 여기서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걸 쓴 사람들이 대충 돈을 다 쓰게 되고, 아니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쉬던 사람들이 이거를 자산 가격이 좀 내려가거나 그래서 다시 일터로 복귀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일터를 복귀하려고 했을 때 고용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만큼이 못 따라간다면 거기서는 약간 미스매치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과격하게 긴축으로 가기보다는 미래의 고용률, 중장기 고용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약간의 룸을 두고 가자. 지나친
비축으로 가지는 말자라는 것들이 지금 비둘기파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임금이 오르는 거는 지금 노동자들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항상 급여를 걸점하는 것들이 사용자다가 지금 노동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에게 좀 더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 아니면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 아니면 기업 문화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좀 열악한 일자리들도 함께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기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이쪽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사람을 구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일자리이길 좀 바라는 거죠. 지금 임금 인상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임금도 좀 더 올라가고 처우도 좀 개선을 해주면서 사용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일터를 개선해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이런 와중에 좀 됐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때 최저임금 받는 분이 25%, 4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그 이하로 임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하는 게 최저임금인데 4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에서 저 밑에 쪽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터는 정말 급여적인 측면에서도 열악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급여가 이 정도면은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뭔가 대사퇴 시대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터가 좀 개선이 되고 나중에 노동자들이 좀 더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될 때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자로 복귀를 할 때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임금과 고용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그림이 되기를 저는 이제 제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시간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만큼 코로나19가 좀 사람의 가치를 좀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고 서비스 이용료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회복 그리고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준이 같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고소득 근로자들 여기서 좀 더 많은 걸 얻게 되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좀 더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바뀌는 것도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일 좀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어디 여행이나 가고 싶다라는 생각 항상 하게 되는데 그 코로나19에 닥친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갈지 직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갈지 그런 분들도 꽤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